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숙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그런 삶을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손은 거칠어졌지만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그때부터 외아들 성우와 손녀 수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우는 35살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수진이는 중학교 2학년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예쁜 손녀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성우가 퇴근하더니 전원주택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골에 좋은 곳이 있다면서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에서 편히 지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처음엔 당황했죠.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우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도시는 너무 복잡하고 시골에서 텃밭도 가꾸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도 방학 때마다 놀러 올 수 있다면서 계속 권했어요. 성우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좋아 보였어요. 평생 콘크리트 속에서만 살았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라니 설레기도 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성우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더군요. 짐을 사면서도 들뜬 마음이었어요. 작은 배낭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평생 아끼던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성우 어렸을 때 사진,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니 정말 공기가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니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성우도 계속 좋은 말만 했어요. 어머니 건강에 최고라면서 여기서 오래오래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원주택이라고 했는데 그냥 허름한 빈집이었거든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그래도 성우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전기 연결하고 정리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믿었죠. 내 아들을 어떻게 안 믿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가관이었어요. 전기는 나오지 않고 수도도 안 나왔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래도 성우가 잠깐만 나갔다 온다고 했어요. 전기공 불러서 바로 연결하고 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나가버렸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는 걸 듣고 있으니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밤이 되었어요. 캄캄했죠. 핸드폰으로 성우한테 전화했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시간만 흘러갔어요. 춥고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전기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가져온 옷을 다 껴입고 웅크리고 있었죠. 밤새 성우가 올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해가 뜨고 나서 다시 전화해 봤어요. 여전히 꺼져 있더라고요. 뭔가 일이 생겼나 하는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화도 났어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를 혼자 두고 연락도 안 할 수 있나 싶어서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는데 먹을 것도 없었어요. 가방에 넣어둔 비스킷 몇 개로 연명했죠. 물은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길어다 끓여 먹었어요. 그나마 성우가 라이터 하나는 두고 가서 촛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전기공 부른다고 했는데 왜 이틀이나 걸리는 건지, 왜 전화도 안 받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이웃집이 있나 둘러봤는데 한참 걸어가야 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너무 외딴 곳이었어요. 촛불 하나 의지한 채로 둘째 날 밤도 보냈어요.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가 무서웠죠. 평생 도시에서 살다가 이런 적막한 곳에 혼자 있으니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계속 성우 생각을 했어요. 왜 안 오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말이에요. 셋째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멀리 보이던 집으로 걸어갔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전원주택에 데려다 놨는데 이틀째 안 온다고 했죠.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집은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기도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거기 두고 갔냐면서 놀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성우가 절 버리고 간 거라는 걸요. 그 할머니가 마을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뭔가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버스에 올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짐짝처럼 버려졌다는 걸요.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평생 믿었던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나를 낳고 기르고 사랑했던 그 아이가 이럴 수 있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열쇠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었죠.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 성우 씨가 며칠 전에 이사 간다고 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간 거였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일단 경찰서로 갔어요. 아들이 저를 시골에 버리고 갔다고 신고했죠. 경찰관이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런 경우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가족 간의 문제라면서 아들한테 연락해서 직접 해결하라고 했어요. 연락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전화는 꺼져 있고 집은 이사가고 회사도 모르겠다고 했죠. 막막했어요. 그래도 경찰관이 성우 회사를 알아봐 주긴 했어요. 전화해보니 개인적인 일은 회사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통장 얘기였어요. 평소에 성우가 생활비 관리를 해줬거든요. 제가 해드린다면서 더 편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 계좌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남편 보험금까지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은행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출금했다고 하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보니 조금씩 빼가다가 마지막엔 몽땅 다 가져간 거였어요.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소름이 돋았어요. 할 수 없이 동사무소로 갔어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난관이었어요. 부양 의무자가 있다면서 아들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절 버렸다고 했더니 그래도 법적으로는 가족이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결국 그날 밤은 쉼터에서 보냈어요. 낡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원망스럽고 분했지만 더 슬펐어요. 쉼터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한테 당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했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물어봐도 답은 없었어요. 그냥 이런 세상이 된 거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성우는 처음부터 날 버릴 계획이었다는 걸요. 돈도 미리 빼놨고 집도 이사할 준비를 해놨고 전화도 바꿨을 거예요. 얼마나 치밀했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낳고 기른 아이가 이럴 수 있다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민센터로 달려갔죠. 민원실 직원한테 호적에서 제 아들 이름을 지워달라고 소리쳤어요.
당장 지워달라고 했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분이 당황하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되어서 이제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가족관계를 지울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법적으로까지 묶여 있다니요. 그럼 저는 평생 그 배신자의 어머니로 살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 마음에서는 이미 아들을 지웠는데 법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다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양 의무자 제도에서는 예외가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법적으론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심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서류가 뭐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죠.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연락 두절 증명, 부양 거부 증명, 학대나 유기 사실 증명 같은 것들이었어요. 다 있다고 소리쳤어요. 다 있다고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법이 막아도 내 마음에서만큼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성우는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라고 다짐했죠. 그 순간 조금 시원해졌어요. 완전한 단절은 아니어도 실질적인 단절은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성우에게 기대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겠다는 거였어요. 서류 작성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전원주택 사기 연락 두절 계좌 비우기. 하나하나 기록했죠.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기르고 사랑한 아이와 이렇게 헤어지다니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배신당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서류 접수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성우가 한 일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께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처음엔 기자분도 별로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니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이건 기사로 써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신문에 제 얘기가 실렸어요. 72세 노모를 전원주택 빈집에 유기한 불효자식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자분이 잘 써주셨어요. 성우 이름은 안 나왔지만 상황은 자세히 나와 있었죠.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로 성우를 욕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런 곳에 버릴 수 있냐면서 인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성우 회사 동료 중에 누군가가 성우가 그 기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 게시판에도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쉼터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분이 알려주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회사에서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다 알게 되어서 완전히 고립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시원했지만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에는 성우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회사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였다고 해요.
승진도 물 건너갔을 거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있을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그날 밤 쉼터에서 혼자 울었어요. 슬픔과 통쾌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아들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복지사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선을 넘었다면서 이런 일이 알려져야 다른 어르신들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어느 날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수진이었어요. 내 손녀, 내 새끼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벌떡 일어나서 끌어안았죠. 수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이런 곳에서 손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이가 어떻게 여길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사회복지사님이 연락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그동안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아빠가 갑작스럽게 이사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할머니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가서 잘 지내고 계신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기사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를 그런 곳에 버린 아빠가 정말 나쁘다고 수진이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의젓해 보였어요. 중학생이지만 옳고 그름은 확실히 아는 아이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수진이의 다음 말이었어요. 아빠랑 안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손녀까지 돌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맑고 순수한 그 눈빛에서 희망을 봤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할머니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복지사님도 도와주셨어요. 미성년자인 수진이가 할머니와 살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방법은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수진이가 매일 쉼터로 찾아왔어요. 학교 끝나고 곧장 달려와서 저녁까지 함께 보냈죠. 아이가 있으니까 쉼터 생활도 덜 우울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수진이를 예뻐해 주셨고요.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고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새 희망이 생겼어요. 성우한테 버림받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손녀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어요. 어디서 살지, 할머니는 뭐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복지사님의 도움으로 작은 임대주택을 얻게 되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투룸이었죠. 기초생활보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성우가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되니까 모든 게 쉬워졌어요. 이사 첫날 수진이가 꽃을 사왔어요. 새 집 들어온 거 축하한다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니까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집을 정리하고 나서 수진이와 함께 동네를 둘러봤어요. 근처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수진이가 할머니가 여기서 뭔가 해보라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 거라면서요. 며칠 후 노인복지관에 찾아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뭐든 해보고 싶다고 답했어요. 독서 모임부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오랜만에 책을 읽으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모두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어요. 평생 붓 한번 잡아본 적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선생님이 명숙님은 센스가 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뜨개질도 배웠어요. 수진이한테 목도리 하나 떠주고 싶어서요. 바늘질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실수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도와주셨어요. 천천히 하라면서 처음이니까 당연하다고 따뜻한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혼자 사시는 더 연로한 어르신들 밑반찬 만들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도움받는 처지인데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고맙다면서 덕분에 잘 먹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월요일엔 독서 모임, 화요일엔 그림 그리기, 수요일엔 뜨개질, 목요일엔 봉사활동. 이렇게 하루하루가 알찼어요. 성우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그게 좋았어요. 저녁엔 수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숙제도 봐주고 같이 TV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요. 수진이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보다 활기가 있어 보였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박순자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이영애 할머니. 모두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가끔 함께 나들이도 가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거였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나답게 살겠다는 다짐을 매일 했어요.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 있었던 일, 느낀 점, 감사한 일들을 적었죠. 쓰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수진이가 할머니 일기를 읽어봐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보여줬어요. 읽어보더니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성우였어요. 차에서 내리더니 우리를 보고 달려오는 거였어요. 성우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수진이가 제 뒤로 숨었어요. 성우가 자신이 미친 짓을 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일어나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본다고 했어요. 성우가 고개를 들더니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다면서 어머니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일 뻔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를 생각하면 흔들릴 수 없었어요. 성우야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성우가 희망에 찬 눈으로 쳐다봤어요. 나는 이미 널 마음속에서 떠나보냈다고 말했어요.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빈집에 버리고 돈까지 다 가져가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성우가 그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라고 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말했어요. 성우가 더 울면서 매달렸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어요. 정말 잘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겠어요. 대신 수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넌 할머니의 전부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수진이가 활짝 웃더라고요. 저도 할머니가 전부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성우가 수진이라도 하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제 표정을 보고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다면서 어머니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혹시 어머니나 수진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아빠를 용서 안 해주실 거냐고 했어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수진아, 용서는 했어. 하지만 다시 믿을 수는 없어. 할머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거든. 수진이가 이해한다면서 자기도 할머니 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이었죠.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죠 하고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속삭였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게 대답 같았어요. 배신당한 아픔은 평생 갈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에 매여 살지는 않을 거예요. 수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복지관 어르신들과 웃고 봉사하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면서요. 이게 제가 선택한 단절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에요.